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지방 예산에서 결산 부분, 지난번 시간에 못했던 거 마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결산서를 의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검사위원들의 겸사겸사 첨부해가지고 제출을 하는데 5일 이내에 결산서를 행안부 장관한테 제출을 해야 됩니다. 또 7일 이내에는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데요. 이제 결산을 어떻게 진행하고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결산에서 중요한 게 승인이에요. 결산서를 의회가 땅 두드려 냈는데 이거를 단체장한테 줬을 때 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제의를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결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의회가 결산서를 불승인하는 것도 결정이에요. 승인도 결정이지만 불승인도 결정이에요. 그래서 불승인도 결정이니까 단체장도 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거예요. 제의를 요청할 수 있죠. 제의라는 건 뭐냐면 제 의견을 요청하는 거거든요. 지방의회 오면 다시 지방의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러기 쉽지 않죠. 재밌는 게 뭐냐면 만약 의회에서 집행부가 보내온 예산안을 불승인해요. 그러면 예산이 확정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준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준예산을 편성하면 우리나라는 큰 피해는 없어요. 신규 사업은 못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은 할 수 있어요. 기존에 하던 사업은 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 건데, 그래서 예전에 부안 같은 경우에는 방패장 싸움이 있을 때 부안 방패장을 반대하느라고 의회에서 6개월이나 예산 승인을 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누구 손해겠습니까? 주민 손해죠. 공무원들은 편했다고 합니다. 일 새로 더 안 해도 되고 하니까. 이런 것처럼 예산을 불승인한 사례도 우리나라에 지금 한 10여 개가 넘게 있는데 결산을 불승인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용인시에서 예전에 어떤 게 있었냐면 예비비를 건물 짓는 데 쓴 거예요. 그래서 지방의원들이 용인시 의원들이 화가 나서 결산을 불승인했어요. 그랬더니 시장이 아니 다 쓴 돈을 어떻게 불승인하느냐, 이미 다 끝난 건데 이거는 명백히 정치적인 행위다. 그래가지고 제의를 요청했죠. 요청했는데 당연히 재의결이 안 된 거죠. 그래서 행안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는데 행안부에서 하는 얘기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산 결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의회에 있다. 그리고 이미 끝난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하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이 부분을 분명히 이제 규정할 수 있는 거다. 이런 말을 했다는 건 뭐냐면 행안부도 굉장히 화가 난 거죠. 예비비를 어떻게 이런 데 쓸 수가 있는가.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지방재정법에다가 뭘 규정했냐면 의회에서 삭감하거나 폐지할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을 지방재정법에 포함을 시켰어요. 그래서 2015년에 법이 통과돼서 16년부터는 어찌됐든 간에 예비비로 쓰는 항목 중에 대해서는 의회가 반대했던 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모든 것을 의회가 규정할 수는 없죠. 예비비라는 건 그야말로 예비비잖아요. 갑자기 예상하지 못했던 지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못 쓰게 하는 건 좀 안 되니까 일단 쓰게는 하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것들이 있을 수 있으니 최소한 그 터무니없는 것들 중에서 의회가 반대했던 것은 못하게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거죠. 이거 비슷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사업은 수용자 심사를 받지 못하고 수용자 심사를 받지 못한 것은 예산에 반영할 수 없다. 뭐 이런 항목도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획 없이 예산 없다 이런 건데 이런 사례가 있어서 기본적으로 의회가 반대하거나 줄인 사업은 굉장히 큰 의미를 가져요. 큰 액수거나 많은 건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워낙 우리나라 행정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액수만 문제를 삼아도 굉장히 행정에서 타격을 입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모든 게 사실은 경험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적응이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그 다음에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방의회에서 시정요구사항을 결산할 때 첨부를 해요. 아까 부도의견처럼 지방자치법 134조에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시정요구사항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목적의 집행에 대해서 시정요구한다. 이 사업은 분명히 원래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썼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게 하라고 하는 지적사항이라든가 세일 수입 관련해서 통계가 잘 안 맞는다. 그럼 이걸 정확하게 맞춰라. 뭐 이런 지적을 할 수도 있고요. 소송 관련해서 예비 비출을 최소화해라. 뭐 이런 지적을 할 수가 있어요. 특히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분명히 재판을 해도 질 게 뻔한데도 이 공무원들이 내가 있는 동안에 패소를 받으면 내가 그 감사를 받거나 추궁을 받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계속 가는 거예요. 그 제일 끝에 대법원 판결을 받을 때 그 담당했던 사람이 제일 피를 보겠죠. 순환보직을 많이 하는 이유는 원래는 다양한 전문성을 갖게 하려고 한다고 하는 핑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라 좋은 자리를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는 측면 하나. 또 하나는 빨리 순환보직을 해야 책임을 누가 지질 않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근데 이 폐해는 뭐가 있냐면 전문성이 너무 떨어져요, 공무원들이. 업무에 익숙해지려고 하면 순환하고 뭐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재부의 평균 근무 기간이 8개월이라고 하더라고요. 한 자리에서. 무슨 전문성이 쌓이겠습니까? 8년도 아니고 8개월 동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의회에서 결산 시정 요구 사항을 내고 하는 것들이 수정만 돼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계속 반복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내년에 오는 과장 팀장은 또 다른 사람인 거죠. 죄송합니다. 선임자의 일인데 저는 그걸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이 와 있고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일 이내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행안부에 결산 승인안을 보내고 7일 이내에 그 홈페이지 게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위원회를 4월달 일때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결산검사위원회가 참 애매해요. 결산검사위원회의 위원은 의회가 선정하는데 돈은 재무과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은 재무과에서 제공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부 같은 경우는 결산을 감사원이 하잖아요. 독립기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데 지방은 그런 기관이 없다 보니 그 임시적으로 선정된 결산검사위원회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의회에 보내면 의회가 한 달 동안 결산 심사를 하는 거죠. 검사했던 걸 심사를 해요. 그러면 심사한 걸 가지고 이제 집행부에서 그 거부를 하지 않으면 행안부에 올라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산이 확정된 건데 그걸 가지고 8월까지 재정공시에 결산기준 재정공시를 올려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행안부가 분석을 해서 이후에 재정분석 진단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연말에 냅니다. 이렇게 계속 순환 사이클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결산서를 볼 때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앞에 한 15페이지에서 20페이지 정도 결산 개요라는 게 있습니다. 결산서 앞에. 이걸 꼭 보시고요. 그것이 좀 더 확대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재정공시 8월 말에 올라오는 결산기준 재정공시가 있습니다. 이 내용이 한 300페이지 되는데요. 너무 쉬워요. 양은 많지만 굉장히 쉽고요. 지역에 대한 많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꼭 보시도록 권유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그 내용을 토대로 하는 재정 분석 진단 이 내용을 꼭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선거가 있는 해인데 선거하는 후보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현 단체장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현 단체장도 마찬가지죠.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는 결산 기준으로 보셔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